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는데 반발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한일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고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새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 중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투표율이 60%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둔화했습니다. 다만 전기와 가스, 수도 요금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SM 경영권을 두고 벌인 하이브와 카카오 간 경쟁은 이달 말 주총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이 60%가 넘어 누가 더 많은 개미를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무설탕 소주 열풍 살펴봤습니다. 열량은 일반 소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장기 휴가를 쓰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뉴스9은 좀 민감한 주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다른 생각 차이 때문에 누구도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한일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냥 두고 한일 관계의 미래를 얘기하기 어렵다는 건 역대 어느 정부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하느냐 맞서느냐의 문제였을 따름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매듭짓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도 격렬한 표현으로 공세에 나선 만큼 앞으로는 여론의 흐름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9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징용배상안의 출발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유무상 도합 5억 달러를 배상받은 만큼 추가 배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택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인 포스코와 KTNG, KT 등 우리 기업 16곳이 출연할 돈이 배상금 재원이 됩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또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에 지연이자를 합쳐 4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일본 기업은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데 대신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게이단렌이 한국전경련과 함께 청년기금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징용 원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도 게이단렌을 통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 등이 이어지며 경색됐던 한일 관계는 4년 4개월 만에 정상화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정부 발표안은 우리가 먼저 방안을 내놓고 일본의 호응을 촉구하는 소위 개문 발차식 해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던 걸로 봐야 할 겁니다. 한일 정상 외교 복원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파탄 상태였던 한일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감안됐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 품목을 규제하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우리도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통보하며 한일 관계는 급냉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지 않았고 임기 말이 돼서야 정상회담 등을 추진했지만 일본의 싸늘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뒤에 지난 정부 시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까지 방치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에 얽매이지 말라며 정치적인 부담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로 12년째 중단돼 있는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이달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하는 안이 부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경제안보 협력 강화와 신뢰 회복을 기대하며 한미일 대북 삼각공조도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얼어붙었던 경제 관계도 4년 만에 정상 궤도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일단 우리나라가 제기한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한 상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의 쟁점들은 유혜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합의점을 찾지 못해 WTO 제소까지 갔던 한일 양국. 今回の見直しは適切な輸出管理制度の運用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ります。対抗措置ではありません。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약 4년 만에 WTO 분쟁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수출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고 무역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목록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했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수출 규제 이후 우리 기업의 반도체 분야 핵심 소부장 일본 의존도는 2018년 34.4%에서 지난해 24.9%로 9.5%포인트 줄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쪽에서의 운용의 폭이 좀 커져서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 회복에 긍정적 신호라며 식민 지배를 사주했던 한일 공동선언을 개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동맹들 간 협력의 획기적인 새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습니다. 이 문제는 한일 관계를 넘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의미가 있고 더 크게는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의 한일 갈등이라는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발표된 시각, 의회에 출석 중이던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릴 것으로 평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사과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의지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今もおりますし、今後も引き継いでいくこうした考えであります。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나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했습니다. 今般韓国政府が発表した措置は日本企業による財団への拠出等は前提となっておりません。 미국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 협력의 획기적인 새 장을 장식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한밤중에 이례적 수준의 환영 메시지를 낸 건 대중국 전선 구축에 큰 걸림돌이던 한국과 일본의 역사 갈등 문제가 해결의 물꼬를 텄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대 걸림돌이 이제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로 양국 간의 협력이 지체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가장 불편해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한일 양국과 군사정보 공유 등에서 더 협력하길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앞서 오늘 발표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분석해 드렸는데 사실 마음에 차지 않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범 기업들의 직접적인 사과를 끝내 받아내지 못했다는 점은 계속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당장 피해 단체들은 일본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 참여 약속이 빠진 최악의 합의라고 반발하며 전국 곳곳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한국 기업이 대신한다는 정부 발표를 지켜보던 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동냥하는 것 같은 배상금은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소송할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헤쳐나가서 우리나라를 꼭! 일부 피해자 가족은 15년 소송에 지쳤다며 정부 결정을 받아들일 뜻을 내비쳤지만 역시 일본 전범 기업의 사과를 전제로 했습니다. 일도 못해서 그럼 재판한다고 저는 뒤에서 그쪽 수단을 던 거거든요. 배상은 한국 기업에서 해주더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데. 관련 단체는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를 무시하는 졸속 협상,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말한 한일 관계 개선입니까? 이것은 역사의 명백한 퇴행입니다.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시위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굴욕적인 강제동원해법 윤석열 정부는 철회하라! 정부는 피해자 측을 직접 만나 동의를 구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발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야당은 우리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던 삼전도의 굴욕과 다를 바 없다고 정부를 맹비난했고 정의당도 의도적인 친일 행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야당은 일본에 대한 항복 선언으로 규정했습니다. 가히 삼전도 굴욕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식의 문제가 없는 대일 굴종 외교의 끝판왕입니다. 정의당도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고 정부입니까? 이쯤 되면 정부의 의도적인 친일 행위입니다. 여당은 과거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 정부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수차례 강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던 민관 공동위에서도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건 신의 칙상 곤란하다고 결론낸 것도 상기시켰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대법원 판결 이후에 4년 넉 달간 사실상 방치돼 오다시피 했던 한일 관계가 오늘 정부의 배상안 발표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다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앞으로 호응할지도 예단하기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 점이 많이 남아서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김정우 기자에게 직접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앞서 이 개문발차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해법에 일본이 올라탈지 아니면 우리만 그냥 가게 될지 이건 아직 잘 알 수 없는 거죠. 너무
좀 서두른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일단 오늘 발표에 앞서서 피해자 유족 단체와 한 대여섯 차례 면담을 했는데요. 예. 좀 더 의견 수렴을 해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냈어야 한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직접 참여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해법이 피해자 감정까지 아우르는 완전한 해법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정부가 이렇게 서둘러서 결단을 내리고 발표까지 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일단 지금의 이 한일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은 수출을 포함한 경제와 안보 그리고 문화 등 사실상 모든 분야의 교류가 멈춰졌죠. 이것이 비단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과 같은 한반도 안보 지형까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최고조로 올라온 시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 없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뒤집히는 과정 이게 좀 상당히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았을 텐데 대통령실도 이 부분을 고려를 하긴 했겠죠. 근데 일단 대통령실은 위안부 합의와 징용 문제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 때 명시적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위안부 문제는 당시에 거론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협상 기록을 확인을 해봤는데 징용 문제는 배상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추가적인 배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론까지 냈던 문제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이제 일부입니다만 추가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일단 먼저 관련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안대로 채무 변제는 제3자도 할 수가 있지만 피해자 측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 중에는 이 돈을 받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죠. 정부는 계속 설득하게 나가겠다는 입장이고 끝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피해자 15명 중 지금 3분만 생존해 있는데 대부분 90대 고령이고요. 또 일부 유가족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원한다는 입장도 갖고 있어서 해결 가능성은 남아있는 걸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좀 아쉬운 건 일본의 태도입니다. 침략을 사죄했던 과거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건 사실 저도 좀 상당히 불편하게 들리는데 일본 정부는 지금 어떤 분위기로 봐야 합니까? 일단 사실 기시다 총리의 경우에 2015년 당시에 외무상으로서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당사자입니다. 자신이 합의를 주도해서 발표까지 한 걸 한국 정권 교체 이후에 파기되는 과정을 본 입장에선 다음 정권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결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건 양국 경제단체가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에 미쓰비시나 일본제철과 같은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참여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관계 정상화의 물꼬는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제 트게 될 텐데 물밑 접촉이 좀 있었겠죠, 아무래도. 일단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윤 대통령이 이달 중순쯤 일본을 방문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꼬를 트고 나면 한일 정상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고 민감한 현안들도 수시로 조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월엔 G7 정상회의가 히로시마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전후로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한다면 한미일 3국의 셔틀 외교가 본격화하는 셈이 됩니다. 예, 이제 일단은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를 기대를 해보죠. 예,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율이 50%를 넘어서며 흥행 돌풍을 일으킨 데 대해서 각 후보 진영들의 동상이몽이 흥미롭습니다. 김기현 후보 측은 결선 없는 과반 득표를 자신했고 이준석계 후보들은 이전 대표를 짓지 않은 반윤석열 표가 결집한 것이라며 지도부 입성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득표율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 전당대회 이후 국민의힘 세판짜기의 밑그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의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첫날인 오늘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은 53.13%입니다. 선거인단이 도입된 2011년 전당대회 이후 최고 투표율입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친윤계 지원을 받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과반 득표로 선거를 끝내느냐입니다. 투표율이 높은 것은 김기현의 1차 압도적 과반,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당원들의 열망이. 다른 후보들은 결선 투표까지 선거를 끌고 가기 위해 선두인 김 후보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법적인 조치도 지금 분노한 당원분들께서
지금 현재 작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책임 있는 메시지를 낸 것이기 때문에 네.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관심은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선거처럼 총력 지원한 천하람 후보가 얼마나 득표를 할지. 4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허은하, 김용태 후보가 선출될지 여부입니다. 모바일 투표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많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개혁적인 성향의 또 젊은 세대. 최근 상당수 여론조사에선 김병민, 김재원, 민영삼 후보를 비롯한 친윤계 후보들이 선두권이고 김용태, 허은하 후보는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가 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투표해달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전 대표계 후보들의 성적표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치 행보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표면화된 민주당의 내홍은 찾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친명 강성 지지층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당은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 초쯤에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내부 상황은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대표에게 비명계를 향한 강성 지지층의 공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입을 닫았습니다.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는 이틀 전 SNS에 내부 공격을 중단해 달라면서도 시중에 나와 있는 이탈표 명단은 틀린 것이 많다며 아닌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썼습니다. 겉으론 강성 지지층의 자제를 요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공격 대상의 번지수를 제대로 찾으란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원 게시판은 대표가 아무렴 공격해 이렇게 말하겠냐.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건 내부 공격이 아니다라거나 영모의 수계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원색적인 표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청원에는 7만 명 이상이 찬성했고 이 대표를 공개 비판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출당 권유 청원에는 7만 6천 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비명계 당원들이 맞불로 제기한 이 대표 사퇴 청원에도 사흘 만에 4천 명이 넘게 동의했는데 박 전 비대위원장은 강성 당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팬덤에 이끌리는 민주당의 모습,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이 팬덤과의 결별이 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좀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당도 강성 지지층을 의도적으로 방조하는 이 대표는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지난달 물가가 4.8% 올라서 10개월 만에 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체감하지 못했다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28% 넘게 오르면서 역대 최고 오름폭을 나타냈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배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목욕탕을 운영 중인 이동욱 씨. 다음 주면 날아올 가스요금 고지서가 걱정입니다. 찜질방과 탕의 온도 유지를 위해 도시가스를 종일 사용하다 보니 난방비 폭탄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겨울에도 300만 원 수준이던 가스요금은 지난달 8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문을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한 달에 보통 한 2, 3천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지원금이 전혀 없어요. 좀 세금이라도 깎아주면 좋은데. 식당 업주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기와 가스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2시간 일찍 문을 닫기도 합니다.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 게 올라버리면 지출이 많아지면 힘들죠. 그전에는 한 11시 때 아주 했거든요. 문 닫아는 한 9시 되면 끝나요.
이처럼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이 1년 새 28.4%나 급등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물가는 전년보다 4.8% 오르며 10개월 만에 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승세인 원달러 환율이 수입 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데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가 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에서 참패했습니다. 이 계획은 SM 지분 25% 확보였지만 실제 얻은 지분은 1%에도 못 미친 겁니다. 경쟁 상대인 카카오 역시 SM 지분 인수 계획이 물거품이 되면서 이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경쟁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업계는 이제 이 경쟁에서 키를 쥔 건 소액 주주라고 분석합니다. 그 이유를 김지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10일부터 주당 12만 원에 SM 주식 25%의 공개 매수에 나선 하이브. 결과는 지분 0.98% 추가 확보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하이브가 손에 쥔 지분은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등을 더해 총 19.43%가 됐습니다. 지분 확보에선 하이브가 앞서고 있지만 카카오의 반격 여부가 변수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도 하이브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SM 지분 매입 계획이 무산된 상황. 그래서 카카오 역시 전략 수정이 시급합니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사우디 국부펀드 등에서 투자 유치하면서 확보한 9천억 원 현금 실탄으로 공개 매수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남은 주주총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SM 지분 30%는 확보해야 하는 만큼 자금 1조 원을 쏟아붓다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제 인수하려고 노력하는 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결국 승패는 지분 60%를 가진 소액 주주들이 가를 것으로 보이면서 여론전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SM에 카카오와 계약한 사업 철회를 요구했고 SM은 하이브가 우호법인을 통한 블록딜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주가가 연일 널뛰는 가운데 금감원은 이번 분쟁에 개입하는 금융사들의 편법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가 17년 만에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이 당시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정부 고위층의 개입 의혹 수사가 재개되는 건 물론이고 이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에도 새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9년 만에 4조 원 넘는 차익을 남기고 되팔아 먹튀 논란이 일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 로비 아니에요. 범죄입니다. 법무부가 미국 당국과 공조해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를 2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체포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 17년 만입니다. 이 씨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원대에 살 당시 우리 금융당국자와 은행권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시민단체와 국회가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2006년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 씨는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기소된 금융관료와 은행 간부도 줄줄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주가 조작을 통해 인수 가격을 낮춘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당시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로비 의혹 수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 측이 외환은행을 대파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 잘못으로 손실을 봤다며 낸 국제소송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이 씨가 범죄인 인도 불복 소송을 내면 국내 송환까지는 3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지난 주말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40여 곳이 잿더미로 변했죠. 상인들 심정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이 수십 년 애써 지켜온 거래처가 끊길까 치우고 또 치워보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허탈감이 쉬 사그라들지 않는 건 방화범의 전적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24차례 불을 지른 상습범이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시장 골목 천장이 시커멓게 불탄 채 무너졌습니다. 야채는 온통 잿가루를 뒤집어 썼습니다. 새벽부터 가게에 나온 상인은 던질 물건이 없다며 허탈해합니다. 30년 거래처가 모두 끊길까 납품할 야채를 찾느라 애가 탑니다. 그 사람들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4시에 나와가지고. 생선 가게였던 이곳은 거센 불길의 잿더미로 변해 지금은 형체조차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건어물 가게는 다행히 화만은 피했지만 정전으로 냉동고가 멈춰 보관하던 물건이 상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시장에 불이 난 뒤 악몽에 시달리며 밤잠까지 설칠 지경입니다. 정신적으로 있잖아. 지금 이 시커먼 것들이 계속 꿈속에 나타나. 좀 무서워 죽겠어. 그런 악몽 같은 시간들이. 행여나 손님이 올까 시장 골목을 치워보지만 언제 장사를 다시 할 수 있을지는 예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지저분하니까 그나마라도 청소라도 해놓으면은 구경이라도 하고 다닐 거 아니야 사람들. 상인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옆에 그 점포가 그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해줄 수 없으니까 그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 대물 보상을 해주는 차원이. 시장에 불을 지른 40대 A 씨는 2006년부터 24차례 방화를 반복하던 상습범으로 4차례 재판을 받고 10년 동안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화물 기사들은 보통 지입제로 일을 합니다. 이 방식이 생겨난 초기만 해도 화물 기사가 운수사에 매달 30만 원 안팎의 지입료를 주는 대신에 업체는 기사들에게 일감을 제공했는데요. 지금은 번호판 장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피해 신고를 받아봤습니다. 2주도 안 돼서 25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 번호판을 절단하고 뺐고 급기야 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증금 1,200만 원을 들여 번호판을 구입한 화물차 기사 김기태 씨. 9년 동안 탄 화물차를 바꾸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일부러 남발을 안 주고 차주들을 골탕을 먹이면서 우리가 그 돈을 달라 하면 우리는 받은 적이 없다. 김 씨는 운송사업자를 고소한 뒤에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화물차주 김태환 씨도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보증금 1,800만 원을 내고 발급한 영업용 면허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돈 한 푼 받을 수 없는 자가용 면허증으로 바뀐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짜 인감도장을 도용해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사문서 위조를 해서 도장이며 위임장이며 다 자기네가 임의대로 해서 이거를 등록을 해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고. 정부가 번호판 장사란 비판을 받아온 화물차 업계의 지입제에 대한 피해 조사를 했더니 12일간 253건이 접수됐습니다.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하고 일감을 따내는 관행을 뜻합니다. 정부 조사 결과 추가 금전 요구나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44%로 가장 많았고 번호판 강탈 후 사무실에서 못 나가게 막거나 각서에 지장을 찍게 하는 사례도 파악됐습니다. 영업방해를 위해 차주의 번호판을 절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제주공항 붐비는 건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주 제2공항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첫 관문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지 8년 만입니다. 이쯤 되면 일사천리로 지방공항 건설이 추진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신경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월 말 제주국제공항. 악천후로 발이 묶인 승객 4만여 명이 좁은 공항 청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제주공항은 이용객들로 북새통입니다. 작년 한 해 제주공항 이용객 수는 2,970만여 명으로 최대 수용인원 2,500만여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부터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해왔습니다. 제주공항보다 1.6배 넓이에 연간 2천만 명 수용 가능한 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3차례 돌려보냈던 환경부도 동의하면서 정부 차원의 걸림돌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역 사정은 다릅니다. 다른 곳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법상 제주도와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는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한 150m, 200m 쪽으로 비행기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제대로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 공항은 남북 활주로로 해가지고 계절풍이 부는 시절에도 이렇게 뜨고 내릴 수 있는 안전한 공항으로 간다고 하니까.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공항 건설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요즘 음료뿐 아니라 소주에도 무설탕 바람이 불고 있죠. 이 술도 즐기고 건강도 지키고 싶은 소비자 심리를 파고든 건데요. 일반 소주보다 건강에 덜 해로운 게 맞는 건지, 살이 덜 찌는 게 맞는 건지 김충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객들이 소주를 고릅니다. 제로 슈가를 표방한 무설탕 소주가 단연 인기입니다. 작년 처음 출시된 무설탕 소주는 즐겁게 마시되 건강도 생각하자는 이른바 헬시 플레저 트렌드와 만나며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일단 당이 안 들어가니까 일단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은 이제 칼로리적인 부분이나 그런 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무설탕 소주는 열량이 낮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일반 소주는 331kcal, 무설탕 소주는 324kcal입니다. 제로 슈가라고 하지만 열량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소주의 칼로리는 대부분 알코올에 기인하며 알코올 도수가 낮을수록 칼로리도 낮습니다. 제로 칼로리 제품은 아닙니다. 설탕 대신 그만큼의 인공 감미료를 넣었을 뿐 공깃밥 한 그릇 정도인 열량은 그대로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이나 체중 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유행이다 이렇게 보죠. 당이 걱정되는 분들한테는 위안은 되지만 실제 술을 통해서 술을 먹으면서 몸에 좋은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고요. 최근엔 설탕 대신 쓰이는 감미료 에리스리톨이 비만, 당뇨 같은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설탕 유무를 떠나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지금은 주 단위로 절대로 52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주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정부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대신 한 달 이상의 장기 휴가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어떤지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험 관련 IT 업체인 A사는 겨울에만 일감이 몰립니다. 회사 입장에선 겨울에만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지만 현행 주 52시간제에선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수주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불가능한 스케줄을 제시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었고요. 52시간의 제한 때문에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노사 합의에 따라 월, 연 단위로 바꾸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하되 일이 없을 때 장기 휴가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환영하지만 프리다이빙이라고 다이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많게는 한 달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기존의 근무 시간에서는 그런 휴가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연차 휴가도 다 못 쓰는데 비현실적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노동계는 과로를 조장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이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아닙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정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주 52시간만 해도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검토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텐데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누구 주장이 좀 더 합리적인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일단 정부는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주 단위로 묶었던 연장 근무를 몰아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이 개편안의 골자입니다.
노사가 합의해서 근로시간 산정기준 단위를 바꾸면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지고요. 또 퇴근 이후에 다음 날 출근까지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주 69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습니다. 예, 바쁠 때는 더 일하고 휴식도 확실하게 보장하자 뭐 이런 취지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근로시간이 오히려 줄 수도 있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네, 정부 안을 보면 이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으로 길어지면 연장 근로시간 총량이 주 52시간제일 때보다 줄어들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근무 시간 전체로 볼 때는 지금과 같거나 더 줄어들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수당 대신 휴가로 모아서 한꺼번에 쓸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근로시간도 줄어들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은데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뭐죠? 네, 문제는 이 몰아서 일한 대가로 이 정부가 제안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느냐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한 사람당 연간 일하는 시간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뒤에 그나마 줄어서 이 정도인 겁니다. 또 연차 사용률을 보면 60%도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전 70%대에서 더 줄어든 건데 이유를 보면 업무가 많거나 대체 인력이 없어서 못 썼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사정이 이러니 이 초과 근무로 쌓은 휴가는 제대로 쓸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뭐 그런 우려도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주 단위로 근로시간 묶어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네, 그 말은 대체로 맞았습니다. 이 고용노동부가 예로 든 독일과 프랑스, 영국을 보면 이 3개월에서 6개월을 단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 주 단위보다는 유연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 뭐 그 점에서는 우리도 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텐데 우리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단체 협약이 적용되는 노동자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의 15% 정도로 앞서 봤던 주요국이나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없는 작은 회사일수록 이 제도의 부작용이 클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 64시간으로 해서 딱 그때 하고 다른 때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 거거든요. 그런 쪽은 주로 저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이 열악한 데일 텐데 점점 더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예, 주 52시간 근무는 민주당 정부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될까요? 네, 그 점도 문제입니다. 이 정부가 법안을 6월쯤에 국회에 제출할 텐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부정적인 데다가 여야의 대치 국면 또 정부와 양대 노총의 이 갈등 상황을 볼 때 현재로서는 논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래도 일단 뭐 꼭 필요하다면 정부가 야당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경제가 문제니까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이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50조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내놨죠. 세부 조항을 놓고 논란이 가시지 않았는데요.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독소 조항에 따른 경영 침해 우려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상영 기자입니다. 최근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을 공개한 미국 정부. 수익금 일부를 미국 정부와 나눠야 하고 첨단 반도체 시설을 공개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초과이익 환수 등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들이 많아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경영 불확실성과 경영 핵심 내용 침해, 미국 투자 비용 증가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미국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동맹 관계이기는 하지만 경제 안보 차원에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볼 생각이고요. 하지만 미국의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우리나라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가치사들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한국이 수출 통제에 합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분명히 약화되는 그런 수순으로 갈 테고, 미국의 공급망 압박에 국내 기업과 정부 모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란에서 여학생을 노린 독가스 테러가 21개 주 50여 개 학교로 확산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당국의 늑장 대응에 분노한 학부모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여학생이 축 늘어져 일어서질 못하고 구급대원은 학생들에게 산소호흡기를 갖다 댑니다. 모두 독가스 의심 공격을 받았습니다. بوی اومد اصلا نمیشه گفت بوی چیه سوزش معده داشتم چشام سیاه شده بود نمیدم 지난해 11월 첫 사례가 보고된 여학교 독가스 공격 피해가 이란 전체 30개 주 가운데 21개 주, 52개 학교로 확산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디어 선동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بیش از 99%ش ناشی از استرس و نگرانی و شایعات و در واقع جنگ روانی بود که خصوصا شبکه‌های 무작위로 터지는 독가스 공격에 분노한 학부모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1,000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이 공격을 받았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히잡 반대 시위대를 향한 보복성 공격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도 명백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But we do urge that such investigations should be transparent and the findings be made public to br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여전히 독성 물질의 정체조차 오리무중인 가운데 시민들의 공포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요절복통 미스터 빈이 명화 앞에서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심을 묻힙니다. 손수건으로 닦으려다 더 번지죠. 신으로 지워봤더니 그림이 아예 녹아버립니다. 이렇게 끝없이 잔꾀를 부리다 다른 그림 끼워 넣기까지 시도합니다. 미스터 빈이 레스토랑에서 못 먹는 육회를 잘못 주문했습니다. 마침 웨이터가 넘어지자 남은 육회를 엎어 덤터기를 씌웁니다. 새로 나온 음식을 우아하게 즐기려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또다시 육회가 나온 겁니다. 세상에는 간이 부어서 속이 보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인간이 적지 않습니다. 뛰는 심장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개구리처럼 말이죠. 낮잠을 잘 때 정맥에 흐르는 적혈구가 줄어들어서 몸이 투명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혈구가 간으로 쏠려 간이 40%가량 부풀어 오릅니다. 간덩이가 부었다 잠에서 깨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는 정의당 법안에 없던 수사 대상이 둘 더 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들입니다. 하나는 김만배 씨 누나가 윤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산 경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담당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입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그 대출 자금이 대장동 일당의 종잣돈으로 흘러들었다는 겁니다. 대선 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했던 바로 그 얘기들입니다. 사실 이 문제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샅샅이 뒤졌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사안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50억 클럽 사건에 끼워 넣으려는 속셈이 뭘까요? 명화에 묻은 얼룩을 신으로 닦아보려는 게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단독으로 2명 추천할 테니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라고 합니다. 그럴 거면 민주당이 그냥 임명하면 될 것이지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볼썽사납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자체에 쏠린 국민적 의혹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것도 그래서일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밝혔듯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만약 특검 수사를 한다면 그야말로 정치적 후견이나 입김을 배제한 제대로 된 특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 역시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듯 50억 클럽에 언급된 인사 대부분이 고위검찰 법관입니다. 특검법의 향배가 어떻게 되든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사기라는 의혹의 시선을 끝내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민주당 역시 간이 부어 몸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유리개구리가 되지 말고 정도로 나아가야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겁니다. 3월 6일 앵커의 시선은 유리개구리 민주당이었습니다. 많이 포근했던 절기 경칩이었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내일은 대구와 청주가 5도, 서울은 6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약간 더울 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구가 22도, 청주 20도, 서울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만 보면 날씨가 화창해 보이는데요.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중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역에는 아침에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조심, 산불 조심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6일 월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